4분기 첫날 뉴욕 증시가 미국 소비지표와 중국 제조업지표 호재로 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기대감 또한 주가 상승을 지지했습니다.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왔던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 양상으로 마쳤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 제조업 경기가 호전을 보였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했지만 장 막판 미국 제조업 지수가 떨어졌다는 발표에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지표 호전에 힘입어 2% 급등해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한편 금값은 장중 1320달러 선을 뚫으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9월 제조업 지수는 전달보다 하락한 54.4로 집계돼 제조업 경기의 느린 회복세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8월 소비지수와 개인소득은 각각 전월보다 0.4%, 0.5%씩 올라 모두 0.3%씩 증가할 것이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공공부문 영향으로 미국의 8월 건설지출은 예상외로 증가해 전월 대비 0.4% 늘었습니다. 이는 0.4%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트럴시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4분기 첫날 결국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인데요. 다우는 0.4%, 4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최근 넉 달 내 가장 좋았다는 좋은 뉴스를 안고 출발했던 뉴욕 증시. 그러나 뉴욕 증시 내부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좋지 못하는 등 미국 내에서 발표된 이날 지표들은 엇갈린 혼조 양상을 빚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주간 단위로는 5주 만에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이슈들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최호선 대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주식시장은 강세를 띄었습니다만은 주간 단위로는 아쉽게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지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일단 사흘 만에 반등을 하긴 했어요.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예. 일단 경제 지표는 아주 좋게 나온 지표는 없었고요. 역시나 유동성 뉴욕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이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지수는 결과적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소비 지표와 중국 제조 지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제 주요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장중에 이제 좀 하락을 유도하긴 했지만 연방준비위원회의 양적 완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지지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다우 지수가 0.39% 올랐고요. S&P 지수도 0.09%, 나스닥 지수도 0.44% 올라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일단 장 출발부터 플러스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의 PMI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넉 달 만에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였다는 것이 뉴욕의 큰 호재거리였어요. 예. 일단 중국의 경기랑 정책을 좀 보게 되면, 네. 인플레이션 및 경기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었고, 그럼 먹혀 들어가는 와중에 경기 상승이 너무 둔화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4개월 만에 가장 빠른 확증세를 제조업 지표가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이런 점이 이제 미국의 소비와 소득이 동시에 늘어나는 점이 이제 글로벌 성장세에 대한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지수가 이제 상승 마감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PMI 지수가 넉 달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니까 말이죠. 당장 급등한 것이 에너지 쪽, 그리고 은행주도 함께 급등을 한 것 같아요. 예, 일단 경기가 좋아진다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트로이카라고 해서 이제 은행주, 금융주가 들어가는데, 네. 중국의 경기가 좋다는 거는 이제 세계 제조업 공장인 중국의 원자재 소비가 이제 늘어날 걸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따라서 석유와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매수세가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80달러 돌파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은행주하고 에너지주가 좀 급등을 했었던 것 같고, IT 쪽은 오히려 조금 약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술주는 좀 약세를 빚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 초반 호조세를 보였었던 중국의 또한 PMI 지수 저희가 한번 짚어보았고, 업종별로도 에너지와 은행주가 급등했다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초반에 상승세로 출발할 수 있었던 또 있게 만들었던 미국 내 좋았던 지표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였다라고 불릴
분류해 볼 수 있는 지표 얘기를 해볼 텐데 미국의 8월 달 개인 소득과 소비 지표가 동시에 집계가 됐습니다. 각각 한 0.3%씩만 올라줬으면 했었는데 둘 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이유가 뭔지요? 예, 일단 예상은 0.3% 좀 봤었는데요. 실제는 0.5%,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늘어났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연간으로는 이제 3.3%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최고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 개인 소비는 이제 시장 예상치인 0.4%로 발표되었고, 이는 이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0.4% 증가입니다. 그래서 8월 소비는 이제 휴가철 쇼핑에 늘어나는데 기인했다고 이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미국 국민들의 이제 현재 경기 회복 전망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거나 어떤 지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그 소득이나 지표 수준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네. 근데 긍정적인 영어로 좀 표현하면 나쁘진 않다는데 예.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이제 중시에 이용하게 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제가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리얼 디스포저블 인컴이라고 이제 가처분 소득인데요. 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그 5월달 지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기 2008년도 5월달에 이제 가처분 소득이 아주 올랐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2009년도 5월달에 이제 최저로 빠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2010년 5월달에 이제 최저로 찍고 오늘 이제 저희 금요일에 발표한 지표가 이제 1%를 넘어서 상승을 올라갔는데 일단 가처분 소득은 증가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개인 소비 지표를 이제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 2008년도 5월달, 2009년도 그 5월달, 그 다음에 2010년도 5월달을 같이 보시게 되는데 끝에만 보시게 되면 이제 연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제 막대 그래프 말고 선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소득이 증가했는데 불구하고 소비는 좀 심리를 줄어들다. 연간으로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소득에 대한 소비는 즉각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나 즉각적으로 소비는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처분 소득은 지금 점차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득이 는 것만큼 곧바로 지갑은 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예, 이런 것을 이제 그래프 두 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0.3%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뭐 소득의 경우에는 지금 올 들어서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소비도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갑을 조금 더 열어줬던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안타깝게도 중국의 제조업 지표하고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빠르게 지금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 것 같아요. ISM이 발표한 제조업 지수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시장이 주목했던 지표였는데 어쨌든 전월보다는 좀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장 예상이 이제 67이었는데 이제 발표는 68.1로 높게 좀 발표를 됐지만 이게 이제 또 중순 잠전치 66.6%에 높아졌지만은 이제 증가율이 좀 높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뭐 좀 실망감을 주는 지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수도 좀 하락하는 이유가 됐었고요. 저희 개인 가처분 소득 지표나 그다음에 소비 지표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래서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그래프를 보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끝에 막대 그래프만 보게 되면은 크게 증가되지 않아서 미국의 경기는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막 결과적으로 올라서 끝났는데 이거는 유동성의 힘으로 기대감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국 쪽 제조업 경기는 최근 넉 달 내 가장 빠른 상승률을 보였지만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전달보다도 조금 더 둔화되는 양상. 투자자들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의 제조업 경기는 빠르게 좋아지는데 미국 쪽은 또 점차 그 좋아지는 정도가 조금 덜한 정도. 앞서서 미국의 개인 소득하고 소비는 그럭저럭 괜찮은 지표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괜찮은 지표가 주택 관련해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8월 건설 지출 부문 사실 증가는 예상도 안 했는데 증가라는 뜻밖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서요. 예, 아주 민감한 그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 중에 민감한 부분이 이제 그 고용 지표와 주택 관련 지표인데 네. 일단 건설 지출이 예상 밖의 증가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건설 지출이 이제 전월 대비 0.4% 증가된 걸로 나왔고 예상이 이제 0.4% 줄어들 거로 봤는데 좀 증가로 나왔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이제 10% 이제 좀 떨어진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그 공공 부문 건설 지출 증가가 불구하고 민간 지출이 증가됐다. 그래서 워낙 그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경기가 좋아져도 어떤 뭐 소비 심리나 여러 가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표가 민간 지출
민간 지출이 이제 감소하고 공공 건설 지출이 증가했다는 점이 네. 그래도 이 지표가 좀 예상 밖에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선 뉴욕 증시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글쎄요, 이제 연준에서 돈을 푼다는 아까 좀 전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차 추가 부양책이 정말 나올까? 나온다면 한 번에 강도가 좀 세게 나올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점점점 국채를 사줄까? 뭐 여러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는데 이날도 연준이 돈을 풀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만든 코멘트가 하나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제 했던 말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경제 개선이 안 되면 이제 연준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성격이 이제 비둘기파입니다. 예. 매파 비둘기파 중에 비둘기파인데 비둘기파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예. 그래서 11월 달에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올라가서 투자자들은 그 부분을 좀 계속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일랜드의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유럽의 위기감도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 결국에는 혼조로 마감이 된 거 보니까 영국 정도만 플러스를 기록을 하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빠졌는데요. 유로존 내부적으로도 또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마켓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유로와 사용국 16개국의 9월 제조업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네. 전월 55.1에서 53.7로 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달리 이제 중국의 제조 지표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만 0.79% 올라서 이제 상승 마감했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소폭 하락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일단 앞서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주가 급등했다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그러면서 살짝 유가 얘기도 하셨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81달러 선을 그리고 금값이 장중에 온스당 1,320달러를 뚫었네요. 예. 핵심은 이제 유동성입니다. 앞으로 이제 11월 달까지는 네.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8월 달에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으면, 물론 정책을 써야지 않냐 했는데, 네. 실제로 지표가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미국의 3분기 어닝 모멘텀과 유동성, 그러니까 연준의 발표의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경기 지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지수로는 이제 상승으로 올라갔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제 그런 언급을 해서 상품 가격으로 이게 연관이 돼가지고 네. 오일 가격이 이제 80달러 돌파하는 결과로 나왔고요. 네. 금 가격도 0.63% 올라서 온스당 1,316.1로 끝났고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 약세니까 네. 78.09로 해서 0.8% 하락했습니다. 아유, 네, 달러 유로도 거의 1.38까지, 유로화 대비 달러화가 지금 6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1월, 12월, 어쨌거나 중간선거 앞두고 적어도 10월까지는 아마 이 돈 풀어지는 얘기, 유동성 달러 약세 얘기가 나올 텐데, 반대급부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 금값하고 유가는, 그동안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겠어요. 일각에서는 금값이 이제 온스당 1,300달러가 새로운 지지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유가하고 금값 전망하신다면요. 그러면 이게 일단 돈이 풀어진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 화폐 네.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그 상품으로 전이가 된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산업의 이제 어떤 그 소비로 쓰는 유가가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화폐 대체 수단이 이제 금이 이제 연관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세계 주요 은행들이 이제 금 매입을 오히려 하고 있고 네. 매도하는 걸 좀 중지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경제 지표에 대해서 금가 가격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단순히 얘기하면은 돌반지가 이제 20만 원 정도 한 돈당 2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추가로 더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제일 많이 오른 이제 원자재는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주석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상품 관련 투자도 앞으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네. 상품 관련 투자도 이제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적립식이라도 고려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상품 쪽은 강세를 띨 수밖에 없다. 오히려 상품 쪽의 투자도 이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이제 뭐 10월 첫날은 강세로 마감하긴 했었지만 주간 단위로는 아쉽게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진 못하는 모습. 하지만 어쨌거나 9월 전체적으로는 약세장인 어떤 전통적인 그 관례를 깨고 아주 크게 오르면서 뉴욕 증시가 끝이 났는데 이제 뉴욕도 우리처럼 3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 알코아가 스타트를 끊어준다면서요? 네, 지표를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알코아가 대표적으로 이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철강이라든지 이쪽 소비재, 쪽 원자재 관련해서도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아주 기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수가 오른 게 3분기 어닝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 기대감인데 네. 실적이 그만큼 나오게 되면은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을 좀 보시면 5일 날 엄브레지가 발표되고 6일 날 이제 몬산토가 발표되고요. 네. 7일날은 펩시코, 알코아, 말크론, 테크놀로지가 발표됩니다. 네, 뭐 3분기 어닝 시즌은 2분기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덜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는 것 같은데 워낙에 눈높이가 낮아져 있어서 조금만 그 기대치보다 좋아도 시장이 크게 반응할 여지도 그만큼 커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지표 쪽을 이번 주에 알아봐야 될 텐데 시장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 이번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제 FOMC 11월 달 발표하는 그 양적 완화 정책 전에 네. 9월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예.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정책이 빨리 나올 거냐, 그다음에 그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 거냐가 국채 매입에 대한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이라서 솔직히 이제 나쁘게 나오게 되면은 정책에 대한 급한 것 때문에 이제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상이 안 좋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유동성이 이제 실물 자산으로 가긴다는 어떤 그 투자의 흐름 때문에 네. 일단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뭐 고용 보고서는 그런 의미에서 양날의 칼이 될 것도 같습니다. 지표가 안 좋으면은 그만큼 연준에선 돈을 많이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지표가 안 좋은 것 자체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니까요. 그냥 뭐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고서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중립적인 보고서를 기다리는 마음도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듯합니다. 어쨌거나 랠리 연장을 결정지을 중요한 기로에 뉴욕 증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지표들 또 실적들 잘 챙겨봐야겠다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 최호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셨듯이 주말에 뉴욕 증시도 4분기 첫 거래일, 10월 첫 거래일 맞아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미 우리는 플러스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이번 주 첫 거래일은 또 어떻게 시작하는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또 4포인트 올라서 1876. 이제 1880의 종가 기준 바짝 다가섰습니다. 1800을 가까스로 넘은 다음에 불과 한 20여일 만에 다시금 1900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1900은 3분기 실적이라든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유동성의 힘 때문에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2000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연속 5주 상승을 해서 이제 지수가 또 최고치 경신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1900선 돌파는 뭐 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이미 이제 주요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운용사 쪽에서는
지수가 2,000선까지도 네. 뭐 돌파를 하지 않겠나 그런 낙관론이 뭐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저에는 뭐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완화감, 또한 국내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요즘 뭐 유동성 얘기가 많이 나오다시피 글로벌 자금들의 대량 유입 등으로 심리와 실적, 그 수급 측면에서 삼박자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네.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뭐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지속적으로 사면서 앞에서 끌고 있고, 네. 또한 연기금도 한 6조 원 정도 사면서 뒤에서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향후에도 증시 전망은 좀 밝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들, 연기금은 또 연기금이라고 치고 말이죠.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입에 따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도 역시 지수만큼이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거고 앞으로 또 왜 그렇게 살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건지요? 예, 뭐 지금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 등이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일본도 뭐 환율 시장에 개입을 했고요. 따라서 이 유동성은 이제 그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경기를 보면은 네. 뭐 바로 회복될 기미는 아직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뭐 곧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러한 유동성들이 특히 이제 그 국내 주식시장에는 그런 환율, 최근에 이제 뭐 미국하고 중국, 일본 등의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환율이 이제 그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그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 이거죠. 네. 그 과거에 이제 그 1,200원 선 언저리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그 수출 여건상 1,200원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1,100원대 초반으로 이렇게 네.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도 보면은 미국이 지금 위안화 절상 압박을 하고, 그다음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그 달러화 약세를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 환율에 의해서 국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여건이 많이 마련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과거의 사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 화면에 나오는 게요. 지금 그 환율 그 연도별 동향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네. 이 보다시피 지금 2003년도부터 지금 쫙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1,200원대에서 머무르던 환율이 그 2003년 중반 이후로 그 당시에도 글로벌 환율 전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환율이 1,200원 이상에서 있다가 이 1,100원대 미만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원화가 네. 강세됐죠. 이 당시에 외국인들이 2003년과 2004년도에 약 30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제 2006년과 2007년도에 원화 강세가 아주 초강세를 기록하면서 지금 1,000원대 미만으로 900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1,50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예. 국내 증시 한번 차트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내 증시 차트를 보시면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 당시에도 역시 뭐 거의 한 30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0원 이상에서 환율일 때 샀고요. 네. 이러다가 지금 종합지수 차트에 나오다시피 2006년 중반 이후로 이 1,000원, 1,100원 미만으로 이렇게 원화 강세를 할 때부터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를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 이 900원 초반서부터 이제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막을 내리고 네. 이 약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1,100원 중반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한테는 그 매력적인 그런 지수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지금 과거의 차트로 봤을 때는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아주 그 고점을 거의 쳤다라고 외국인들이 느끼는 1,000원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뭐 1,100원대인데요. 계속해서 원화 강세 베팅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부터도 지금 원달러 환율 1,100원대를 조금 우리 수출주 중심으로는 부담스럽게 여기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 같습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너무 9월 한 달 동안 거의 100포인트 이상, 130포인트 이렇게 급하게 오른 것은 역시 부담스럽지 않느냐. 무엇보다 아까 뭐 1900, 2000포인트 얘기하셨지만 3분기가 사상 최대치라고는 하지만 실적의 고점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주변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최근에 보면 사실 다 기대감입니다. 뭐 미국이나 뭐 세계 증시가 지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런 좋은 정책을 해서 안 빠질 거다. 이런 거지 실제로 현실화된 건 없기 때문에 네. 기대감만 오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이 사실상 피크아웃이고 4분기는 한 3분기보다는 한 10% 정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네네.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또한 환율이 지금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지금 워낙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그 차트에서 과거에서 봤듯이 1,000원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고 1,050원 밑으로 내려가면 유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지를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급격한 이런 원화 절상은 조금 약간 부정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최근의 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개인적으로는 그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1900선이 넘어가서 네. 지금 1900선 그 50이 지금 1950포인트 정도가 올해 1년간 박스권이 200포인트, 1550에서 1750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단 목표치를 한 1950 정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10월 달에요. 그래서 오히려 1900 넘어가면은 네. 일부는 좀 매도를 하고 오히려 11월에 약간 조정을 좀 한번 단기적으로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수 뭐 1900, 2000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1900 정도 넘어갔을 때는 일단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차익 실현을 하자. 단기적으로나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제 업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닝 시즌 실적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4분기에는 전체적인 상장사의 실적은 3분기보다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혹은 그 종목에 속한 업종이 4분기에는 좀 꺾이는 쪽은 아무래도 들고 있기가 좀 불안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순환매는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또 금융주의 매기가 쏠렸었잖아요. 예. 시장의 이제 랠리 주역이 사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예. 외국인이 돈의 힘으로 사니까요. 지금 국내 뭐 기관들은 사실 은행주 같은 주식, 뭐 보험주 이런 쪽 잘 안 삽니다. 네. 예. 여전히 안 사는데 외국인들은 뭐 장기적으로 보고서 아직도 지수 대비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사고 있고 네. 따라서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많이 올라갔던 뭐 종목들은 사실 좀 쫓아사기가 좀 어려우신 입장이면은 네. 오히려 그러한 종목들을 순환매 차원에서 좀 바닥권에서 사서 좀 기다리는 것도 보시면 하나의 뭐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수가 9월에 지금 한 8% 올랐습니다. 8% 네네. 올랐는데 많이 올랐던 자동차 업종이라고 해도 보면요. 한 10% 올랐습니다, 사실. 그 8월에 현대차 기준으로는 한 14만 중반이었는데 지금 16만 원이기 때문에 네. 10% 올랐고요. 뭐 네. 굉장히 이렇게 그 신문이나 뭐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화려하지만 실제로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예.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지수하고. 예, 예. 예. 뭐 건설주 안 좋다고 하지만은 대리운산업, GS건설, 뭐 삼성물산 네. 최근에 많이 10% 정도 올랐습니다. 따라서 네. 너무 그 요란한 거에만 이렇게 관심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용한 쪽. 예, 조용한 쪽을 사서 좀 기다리면은 순환매가 계속 돌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 수익률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최근 뭐 주도 업종이 자동차, 화학, 뭐 조선 이런 쪽 추격 매수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 또 올랐고 예상외로 그렇게 또 많이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건 아니다. 오히려 좀 조용하고 저평가된 은행이나 이런 쪽에 가서 좀 싸게 사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IT도 결국에 싼 구간인데 IT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연말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단 말이죠. 배당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지금쯤 사면 좋을런지요? 네, 그렇죠. 뭐 배당주도 사실은 이제 그 한 더운 여름부터 사실은 사기 시작하는데 예. 이제 조금 그건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 입장이고 최근에도 보면 따라서 배당주라고 대표주자 할 수 있는 뭐 가스공사 네. 그다음에 KTNG, 뭐 지역난방공사, 뭐 KT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예. 이제 겨울철에 뭐 가스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가스공사라든지 지역난방공사 이런 배당주의 대표 주자들도 좀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뭐 요즘 최근에 조선주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뭐 현대미프, 현대중공 올랐지만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조선주가 많이 오르고 최근에 삼성중공업 뭐 대우전 수주가 많이 일어납니다. 수주가 많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조선 기자재, 네. 부품 업종에도 결국에는 수혜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업종들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IT 대형주들은 트레이딩 개념이지만은 그 반도체 장비주나 네. LCD 장비주들은 사실 실적이 많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뭐 한 4주 연속 지금 사고 있고 네네네. 실제로 그런 장비 업체들은 그 4분기가 보통 보면 또 수주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장비주들은 지금도 뭐 사수도 늦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재석 부장님 언뜻 이렇게도 들려요. 대형주보다도 업종을 가리지 말고 어떤 그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낫다고도 들리거든요. 예, 예. 사실 뭐 지금 중소형주들이 괜찮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IT 오늘 업체 중에서도 그 최근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유진테크나 IPS 이런 네.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시장에서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형주들도 뭐 편입을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왠지 분위기상, 조선주에 대해서는 또 지난번에 STX 엔진 얘기를 하셨었고, 오늘은 IT 쪽의 작은 종목이거나 혹은 금융 이쪽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은 뭐 IT 장비 업체를 하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네. 뭐 종목은 이제 SNU라고 하는데요. 또 뭐 좀 약간 그 뭐 언론에서 좀 많이 나왔던 그 아몰레드의 대표적인 네. 그런 장비 업체입니다. 이런 이제 SNU는 뭐 LCD, OLED, 반도체, 태양광, 그 검사 장비, 증착 장비, 뭐 봉지 장비를 만드는 종합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삼성 그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그 2011년도에 그 아몰레드의 대형 기판을 투자를 하면서 한 2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요. 네. 따라서 그런 투자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증착 장비 중에서도 그 세계 시장의 한 7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력은 뭐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그 내년도에 그 투자의 대표적인 수혜주고요. 네. 올해 따라서 작년은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는데 예. 올해는 상반기에 매출액 한 450억에 영업이익 50억 정도 기록을 해서 흑자 전환해서 네. 올해는 한 1,000억 매출액에 영업이익 한 103억 정도 뭐 기록을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도도 뭐 최근에 보면 갤럭시라든지 이런 그다음 태블릿 PC 이런 네. 쪽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도 여전히 성장성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SNU도 과연 많이 올랐는지 최근 들어서 흐름이 궁금합니다. 예, 그럼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주가는 사실 좀 견조한 흐름세고요. 네. 근데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차트에서 나오시는 것처럼 한 3, 4일 오른 다음에 사면 꼭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최근에 지금 금요일 날 주가가 12,100원입니다. 그래서 12,100원이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거의 한 달째 사면서 한 50만 주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가는 12,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은 일단 최근에 보면 이렇게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네. 14,000원 근처에 에서 13,000원 후반대 13,800원을 1차 목표가로 정하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지난주에 저가였던 11,100원을 손절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한 3, 4일 정도 오른 것 같단 말이죠. 예. 오늘, 만약에 많이 뛰면은 잡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갭상승하면은 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12,000원 정도까지. 예. 예. 그래요. SNU 오늘은 얘기 들어봤고요. 절대 추격 매수는 일단 오늘 자리에선 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달러에 따른 달러 캐리 트레이드로 환율, 주가, 채권값이 동시에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오히려 빠르게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국가 보증 채무가 내년에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단지 전체가 전세로 바뀌는 미분양 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제로 청약률을 기록하자 분양 대신 전세로 돌려 일부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 환율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이 그리스 국채 매입 등 유럽에 선물 공세를 펼쳐 유럽 국가들을 우호 세력들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 본격 접어든 이번 주 최대 이슈는 역시 국정감사죠. 내일 있을 재정부의 최근 경제 동향 발표까지 이번 주에 국내 주요 일정들 미리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 쪽에서 연준에서 돈 푼다 그 기대감, 달러 캐리 트레이드 때문에요. 이 해외 부동 자금이 국내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국내 주식, 채권, 원화 할 것 없이 모두 다 동시에 강세를 띠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내 금융 당국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약달러 희비면 달러 캐리드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건 네. 새삼스러운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같은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그 자금 규모가 커지고요. 이에 따라서 그 국내 자본시장에 그 외국 자본의 힘이 너무 커지고 있다.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그 정부와 한국은행도 그 외국인 자금의 힘에 눌려서 그 현재 상황을 바꿔놓을 그 정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대거 유입은 한마디로 그 실물 경제하고 또 금융시장 간의 괴리를 심화시키면서 콜금리 인상 등 그 정부의 통화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달러 캐리 자금 유입에 따른 그 부작용을 정리해 보면요. 네. 우선 그 현재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우리 금융시장에 대거 유입됐는데요. 그 규모만 해도요. 올해 들어서만 9월까지 외국인이 그 주식 채권 한 69조 6천원어치를 매입을 했거든요. 네. 이 중 채권만 한 56조 8천억 원을 사들였고요. 네. 그 외국인들이 이처럼 주식과 채권을 대거 사들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채권 시장이 이제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여기에다 그 원화값 강세도 이어지고 있고요. 예. 이것이 다시 또 실물 경제 침체하고 그 물가 고공행진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그 외국인 자금에서 활기를 띠고 있지만 그 정작 중요한 실물 경제는 신음하고 있으면서요. 그 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간의 괴리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외국인 자금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배추 한 포기 값이 10,000원을 훌쩍 넘겨도 그렇죠. 정부로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겠죠. 이어서 콜금리 인상을 해도 채권값이 또 강세를 띠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사실상의 그 정책 수단에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늘어나는 국가 부채 때문에 우리 국가도 역시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당장 국가 나라빚, 이 부채에 잡히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에는 재정 부담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하는 국가 보증 채무가 내년에는 40조 원을 넘어선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제 국가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향후 재정 부담으로 번질 수 있는 국가 보증 채무가 따로 있습니다. 예. 이 보증 채무가 그 내년에 그 4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40조 원 전망 자료는 그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낸 자료가 아니고요. 네. 그 나라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작성한 자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그 국가 보증채무 관리 계획에 따르면요. 그 국가 보증채무가 그 2012년까지 계속 늘다가요. 2013년부터 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기획재정부는 그 증가 추세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예상대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그 국가 보증 채무 규모를 보면요. 우선 2009년에는 그 보증 채무 규모가 한 29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네. 하지만 올해는 그 34조 9천억으로 늘어나고요. 그 내년 2011년에는 그 41조 3천억 원으로 그 40조 원을 넘게 됩니다. 네. 또 2012년에는 그 다시 그 42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하고요. 2013년부터 다시 30조 원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정부는 이 같은 플랜 하에서 정부 보증 채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나라빚도 나라빚인데요. 부동산 쪽에도 그 정부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8.29 대책 이후에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회복될 조짐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하나 있어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미분양이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한 단지 전체가 결국 전세로 돌려지는 사례가 충남 쪽에서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실물 시장에서 아직 그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전혀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 그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매매가는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네. 실수요자들이 그 집을 매입하는데 그 상당히 주저하고 있다. 좀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소식인데요. 그 충남 아산시에서 그 한 단지 전체가 그 전세로 전환되는 미분양 아파트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 건설업계에 따르면요. 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지난 6월 충남 아산시에 분양한 그 엘코르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그 지난 분양 당시에 그 청약률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청약률 제로를 기록하자 더 이상 이제 그 자금 여력에 버틴 건설업체가요. 그 분양을 하는 대신에 그 전세로 돌려서 그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뭐 전세를 돌리는 게 일부 단지가 아니고 전체 아파트 단지를 이제 전세로 돌릴 계획인데요. 사실 이 그 일부 미분양 가구를 그 전세로 전환하는 사례는 있지만요. 네. 이처럼 뭐 미분양 아파트 단지 그 통째로 그 전세로 전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 이면은 뭐 아파트가 하나도 팔리지 않다 보니까 뭐 전체 단지를 전세로라도 돌려서 일부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 이 중국인데요. 중국이 이제는 유럽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 사냥에 나서면서 전 세계에 손을 뻗었던 중국이 이번에는 미국과 환율 전쟁으로 각을 살짝 세우더니 아무도 사기를 원하지 않았던, 조금은 꺼려했던 그리스의 국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주겠다라는 발언을 원자바 총리가 직접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뭐 그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뭐 중국의 공세라고 할까요? 네. 이 그 애정 공세가 그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뭐 아프리카에는 뭐 대규모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그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고요. 네. 그 중국이 이번에는 뭐 유럽에도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요. 그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그 유럽 4개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그리스를 지금 방문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를 이제 순차적으로 찾을 예정인데요. 네. 그리스 방문에서 그 원자바오 총리는 그 중국이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에도 뭐 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서 뭐 중국 그리스 그 선박 발전 자금을 설립하자는 제안됐고요. 네. 또 그리스 방문에서는 그 중국이 앞으로 그리스로부터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 예. 이런 좀 발언됐습니다. 사실 그 중국이 이제 그리스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지금 그 이목의 관심이 그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중국의 공세가 어디까지 네. 또 어느 규모로 펼쳐질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요,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들하고 협력사 대표들하고, 1박 2일 동안 상생 간담회라는 걸 가졌다고 합니다. 상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이슈의 지금 중심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자리를 함께 했네요. 이 같은 상생 간담회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요. 그렇죠. 이번 뭐 상생 토론의 자리는 어떤 대책을 새롭게 내놓기보다는 지난번에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내놓은 대책을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하고 협력사 대표가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는데요. 네.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은 이 자리에서 협력사도 최고의 글로벌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물량을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고기를 잡는 법도 같이 나누겠다. 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상생 토론회를 통해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사장단이 월 1회 협력사를 방문하고요. 현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내 협력업체의 질적 성장을 도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건희 회장은 2, 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조금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향후에 또 이 말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에 국내 주요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도 또 나온다고 하고 무엇보다 국정감사가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0월로 접어든 이번 주에 최대 이슈는 지적하신 대로 국정감사가 될 것 같고요. 또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 동향을 담은 그린북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네. 또 일정에는 없지만 이번 주 중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여러모로 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일정별로 보면은 일단 4일에는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4일부터 시작해서 516개 피감기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 국정감사에서는 대중소 상생, 4대강 사업, 채소값 폭등 등이 좀 핫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4일에는 최근 채소값 폭등 대비책 일환으로요. 기획재정부가 배추, 무 등 채소류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5일에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경제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최근 내놓은 경제동향에서 기획재정부가 그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제동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또 5일에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중 그 상호 출장 기업 집단의 그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하고요. 네. 또 한국은행에서 그 금융기관 대출 형태 서베이 조사 결과도 내놓습니다. 또 6일에는 그 IMF에서 그 2010년 하반기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게 되고요. 예. 또 6일에는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일 FTA 공식 서명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에 앞서 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출국해서 오는 7일까지 그 벨기에에서 열리는 그 아시안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아마 이명박 대통령도 그 벨기에 현장에서 한일 FTA 공식 서명식을 지켜보게 됩니다. 또 7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8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을 공개하고요. 네. 아마 이날쯤 그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쯤이요. 네, 그렇죠. 또 8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놓고요. 또 한국은행에서도 그 9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아마 그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그 최근의 흐름 보면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그 오는 14일로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그 콜금리 인상에 그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은도 뭐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는 거 보고 이 결과가 또 이번 10월 금통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앤이슈는 설경제신문 산업부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스타트가 좋은 건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었네요. 뉴욕 증시도 10월 첫 거래일 올랐습니다. 결국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인데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최근 넉 달 내 가장 좋았다는 것을 더 크게 해석하면서 뉴욕 증시는 반등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쪽 지표가 사실은 갈린 것이 조금은 변수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정작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조금 확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아쉬운 점이었고요. 소비 지표하고 주택 지표는 예상외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 제조업 지표가 조금 꺾였다라는 소식이 오히려 유럽 쪽에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영국만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는 떨어지면서 유럽 증시는 혼조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뉴욕의 상승세를 지지해준 원인인데요. 이 같은 양적 완화의 그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번 주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뉴욕 증시는 금요일에 발표가 될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쭉 짙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네요. 우리도 뉴욕도 모두 다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 그런 한 주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또 뉴욕 증시에서 첫 스타트를 끊게 된 알코아의 실적 모두 다 좀 주목하셔야 될 쪽인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정리해봤고요.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얘기는 잠시 후 출발 생증시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